자, 이제 20분 정도로 합성어, 파생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로 마지막 할 수 있게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은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 단어 형성에 대한 얘기를 꺼낼 겁니다. 단어 형성법을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단어는 이미 한번 설명했죠. 단어가 뭔지 설명했어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립성을 갖춰야 돼요. 자립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성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말들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체형이나 아니면 수식어들 아니면 독립어들을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 용어까지 넣으세요. 형태소 할 때는 자립 형태소에 용언의 어간이 포함이 안 됐지만, 단어라고 할 때에는 어간에다가 다를 넣은 형태, 이 기본형을 단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하면 먹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지만 얘는 두 개의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두 개냐? 먹은 의존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다는 형식이며 여기에 결합해서 쓰는 마찬가지로 의존 형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분리성 설명했죠? 분리성이라고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사이에 다른 말이 개입된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조사다라고 설명했죠. 기억나시죠? 예로 들었을 때 집을 이라고 얘기할 때 요 사이에 집, 만, 을 이런 식으로 다른 조사가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의의 분리성과 자립성에 해당하는 게 바로 단어들의 개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형성법이라고 말하면 크게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단일어, 그 다음에 이게 복합어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단일어라는 건 어근 한 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어근의 핵심은 의미 중심부라고 설명했죠. 의미의 중심부라고 설명했고,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게 되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부분이다 라고 설명했죠. 기억나시죠? 실질적인 의미 부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예로 들어서 먹다 라고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집이라고 얘기를 꺼내면 이 집이 하나의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먹다라고 하는 거에서의 개념은 어근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먹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왜 여기서는 먹이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예시로 들었을 때 먹이다 라고 할 때, 먹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어간은 뭐라고 했죠? 먹이 부분이고, 왜냐? 이 부분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먹이고 먹이는 이런 식으로 할 때 얘가 안 변하니까요. 그에 비해서 여기서 그러면 어근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의미의 중심부니까 이 먹만이 해당하는 거예요. 먹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 안에서 어간과 어근을 구분해야 돼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먹과 이가 분리가 되는지 아니면 집처럼 분리가 안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어근이 뭔지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어근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걸 뭐라 부른다? 단일어.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쓸 때는 단일어가 뭐냐라고 하면 먹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단어니까 먹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돼요? 복합어가 되는 겁니다. 복합어. 자, 복합어를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복합어에서 핵심은 뭐가 되는 거냐? 복합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다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합성어. 두 번째가 바로 파생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합성어에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 어근에다가 어근을 결합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합성어에서 핵심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합성어에 분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분류 기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합성어의 분류 기준. 자, 합성어의 분류 기준은 제일 먼저 1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합 방식이라고 얘기할 거네요. 결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결합 방식에 해당하는 이야기들로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통사적과 그 다음에 비통사적이라고 얘기를 꺼냈죠. 자, 그랬을 때 통사적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우리 말에 일반적인 어순에 맞는 결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결합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말에 일반적인 어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바로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문장 또는 성분은 순서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주술관계라고 설명했죠. 주술관계.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장은 주어에다가 서술어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시 설명했죠? 뭐요? 맛있다 설명했어요. 맛있다. 또는 값싸다 설명했죠. 값싸다 설명했죠. 얘네들은 분명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니까 그대로 단일어라고 말하든 복합어라고 말하든 뭔가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봤더니 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맛, 두 번째 있다. 다시 값싸다는 값, 그리고 싸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보시면 얘는 해석을 해보면 맛이 있다, 값이 싸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주어, 이게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되죠. 그러면 일반적인 어순에 맞지요. 주술관계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통사적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들어가는 건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목술이라고 설명했죠. 목술관계. 목술관계라고 하는 건 주어에다가 그 다음에 목적어에다가 서술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서술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타동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있다 이래 보면 뭐뭐를 있다 라는 말을 성립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목적어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당하는 얘기 설명했죠? 예시로 뭐 했죠? 본받다 설명했죠. 기억나시죠? 본받다는 본을 받다로 정리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얘도 목적어 서술어 구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목술관계라고 부르고 얘도 통사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죠? 부술관계라고 설명했죠. 부술관계는 바로 부사어에다가 서술어가 들어가는 거죠. 서술어. 근데 일반적으로 서술어를 이루는 동사 중에는 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동사 같은 거요. ES가 수요동사 같은 애들. 그래서 A가 B에게 뭐뭐를 주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 주다라는 건 반드시 받는 대상을 요구하죠. 이게 바로 필수적인 부사어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부사어가 요구되는 거예요. 예시는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다르다라고 설명했어요. 해석해보면 남과 다르다로 분석이 가능하죠. 그때 남과 다르다라고 해서 부사어 AD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부사어에다가 그 다음에 서술어가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주술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 목술, 주술이 통사적인 첫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멈춰놓고 이해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수식관계예요. 수식관계. 두 번째는 수식관계가 되겠습니다. 수식.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수식은 설명했죠? 그랬을 때 관형사가 체형과 결합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적인 수식 형태가 만들어지죠. 예시로 뭐 했죠? 새, 해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얘를 수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한 단어예요. 만약에 새, 띄고 해였다면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각각의 단어예요. 그럼 얘는 관형사, 얘는 명사가 돼서 얘는 두 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단어를 기준으로 하는 복합어에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얘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관형사가 아니고 관형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드는 예시가 바로 건널목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어요. 건널목은 건널 플러스 목이 돼요. 근데 건널이 건너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을을 넣죠. 그러면 건널이 뒤에 있는 목을 수식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근데 건너다는 동사예요. 동사고 얘가 앞에서 많이 설명했지만 관형사형 어미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가 아니에요. 얘는 관형어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부사에다가 용언이 결합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로 보통 뭐가 나오냐면 부슬비라고 설명했죠. 이때 부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요? 부사가 되고 얘가 명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당연히 수식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통사, 얘는 통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많이 나오는 예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있었던 덮밥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덮밥은 덮은 밥 이렇게 가야 돼요. 해석이. 왜? 얘는 어간이고 얘는 명사잖아요. 즉 어간이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를 넣어야 돼요?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덮밥에는 뭐가 없어요? 어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간에 명사가 결합하는 형태가 되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비통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수식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지울게요.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활용관계예요. 활용관계입니다. 활용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설명했어요? 어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어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노푸르다 이런 예시와 그 다음에 뛰어가다를 예로 들게요. 뛰어가다 아니면 들어가다 예로 들면 얘네들은 뛰다와 가다, 들다와 가다 사이에 뭐예요? 어미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간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통사예요.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간이 결합했죠. 그래서 얘는 어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통사가 되는 거예요. 비통사. 예를 들어서 오가다 이런 예시도 마찬가지죠. 오다 플러스 가다죠. 그래서 얘도 사이에 뭐가 없어요? 어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요? 비통사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건 뭐다? 명사에다가 명사를 결합하는 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시는 뭐 들었죠? 밤 플러스 낮 했을 때 밤낮이 되는데 얘는 물론 의미는 변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라고 불러요? 명사에다 명사와 결합하니까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통사죠.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결합 방식 말고 바로 의미 관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의미 관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게 바로 대등, 그 다음에 종속, 그 다음에 융합 이렇게 간다고 했죠. 대등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를 더했을 때 A, B가 된다고 했죠. 즉 두 개의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뭐라고 했죠? 논밭이라고 설명했지요. 또는 안, 탁 이거 예를 들었죠. 각각의 의미가 다 살아있습니다. 종속이라고 하는 건 수식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예시 들었었죠. 예를 들어서 새, 해 이렇게 들어가면 새가 뭐를 수식해요? 뒤에 있는 해를 수식하는 거죠. 아니면 잘생기다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잘이 부사잖아요. 뒤에 생기다를 수식하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건널목도 마찬가지예요. 앞에가 뒤에를 수식하죠. 이런 걸 종속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A에다가 B를 더했더니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밤낮이라고 설명했어요. 밤낮이라고 하는 건 늘 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뭐 춘추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춘추는 나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의미관계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요? 파생어 한번 설명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어는 접두사가 들어가는 파생어인 접두파생어랑 그 다음에 접미파생어를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접두는 접두사 플러스 어근, 얘는 어근 플러스 접미사.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거 설명했죠. 접두사는 무슨 기능? 한정 기능. 설명했죠? 접미사는 일반적으로 뭐다? 지배적 기능 설명했죠. 지배적 기능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뭐를 바꾼다? 품사를 전성시킨다라고 설명했죠. 품사를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웃음 설명했죠. 우 플러스 음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음이라고 하는 게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웃다라고 하는 동사를 뭘로 바꿔요? 명사로 바꿔주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어떻게 되죠? 한정이라고 설명했죠.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늦잠 이런 거 설명했죠. 그래서 잠은 잠인데 뭐 한다? 늦은 잠이라고 해가지고 늦게 잔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준다 라고 설명했죠. 얘는 품사 전성이 안 돼요. 얘는 품사 전성이 된 거고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품사가 바뀌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설명했죠? 넓다가 넓히다가 되면 형용사거든요. 내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전성이에요. 근데 먹다가 먹이다가 되면 이가 결합해서 똑같이 동사고 똑같이 동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성이 안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설명했죠? 메마르다 설명했어요. 메마르다 설명했는데 마르다는 원래 동사예요. 근데 메가 붙으면 뭘로 변하느냐? 형용사로 변해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메는 전성이 되는 케이스예요. 이해되시죠?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준 자료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합성어, 파생어에 대한 얘기입니다.